제가 그린 1번과 2번의 시나리오는 그겁니다. 첫 번째는 요때의 모습이 한번 나와줄 것인가, 아니면 요때의 모습이 2번으로 나와주지 않겠나. 네 입장은 뭐냐. 1번 시나리오에 좀 힘을 실겠다, 틀려도 욕을 먹겠다. 자, 6월 2일 저녁 8시 비트코인 현재 1억 4,700만원에서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달러로는 104,270달러 이렇게 뜨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전고점 부근에서 여전히 상승이냐 하락이냐 요 갈림길에 계속 간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멤버십에서 지금 현재의 비트코인 모습이 작년 11월 초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멤버십 멘트에서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러면은 그때랑 비슷하냐, 뭐가 비슷한데 진짜 이렇게 한 파동 더 큰 상승이 나올 그 패턴이 비슷한 게 뭐가 있냐 살펴보면은, 작년 6개월 동안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계속 하락했잖아요. 이때도 전고점을 계속 못 뚫었습니다. 한 번 못 뚫고, 두 번, 세 번 못 뚫고, 네 번 못 뚫고, 5번, 6번, 7번도 못 뚫는 척 하다가 드디어 8번째 뚫은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작년 10월, 11월 넘어갈 때였습니다. 정확한 시간으로 따지면 10월 말에 전고점까지 딱 왔어요. 이때. 그래서 요걸 뚫는 척 하나 싶었더니 마침 또 요만큼 꺾였거든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또 실망하고 앞에 계속 이걸 반복했으니까 아유 또 떨어지는갑다 싶은 찰나에 그냥 이렇게 확 빔이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런 반복적인 박스권 하락이 있었으니까 또 그렇겠지 싶어서 판 사람들은 이 상승을 못 누렸다는 거, 그런 사람 많았죠. 그래서 요때랑 그러면 차트 모양은 뭐 어떤 차이가 있고 뭐가 비슷하냐, 그걸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때 박스권을 여러 번 뚫지 못했을 때 경우에는 단기선이나 캔들이 장기선들 밑에서 횡보하고 막 베베베베베 꼬이는 모습이었어요. 여기도 보면은 엄청나게 이평선들이 많이 꼬여서 장기선들도 횡보하고 있죠. 파란색 선 횡보하고 있고요. 노란색 선도 떨어져 가고 있고, 여기 보면 121, 61선 다 이렇게 질질 끌면서 약간 우하향하는, 전체적인 큰 방향성 이평선들이 우하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그러면 얘네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느냐, 캔들이랑 그리고 단기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들을 모두 뚫고 올라가고, 그리고 모든 이평선들의 방향이 상방으로 이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요때 모든 이평선들이 상방향으로 틀었죠. 그게 언제냐 그러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역대 신고가를 뚫는 척 하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 보니까 캔들이 일단 단기선도 돌파했고, 그리고 요게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선이 7일선 단기선, 그리고 31선, 61선, 121선 모두 방향이 위로 향해 있더라.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 쭉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일단 요 모습 기억하죠? 아까 조정받던 그 모습인데 그게 지금 61선에 요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파란 선 위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요게 녹색이 121선인데 요렇게 오다가 살짝 이제 방향을 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베스트는 뭐냐면, 여기서 아까 전에 캔들이 양봉이 나온 것처럼 한번 딱 이렇게 빔이 나와주면은 단기선도 올라가고요, 중기선도 올라가고, 60일, 121선 모듈의 방향을 틀면서 이제 완전한 정배열이 나온다. 이게 차트적 관점입니다. 물론 차트적 관점이 다 맞아떨어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 마침 또 이 그림이 여기랑 좀 비슷한 경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요때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또 한 파동 더 높은 상승이 언제 나올 것이냐, 조만간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제 6월에서 8월이 이제 빔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면 여기서도 한순간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일봉이니까 보통 보자, 일단 전고점 완전하게 돌파되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 더 걸렸고요. 그리고 한 파동 더 상승하는 데까지 보통 한 달 정도 기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나와준다면 진짜 빠르면은 6월달 지금 딱 6월 2일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6월 2일이니까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희망대로 되면 이게 일주일 동안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뚫어, 그리고 한 달 동안 7월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면은 이런 모습이 한 차례 더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일종의 기대감이죠. 근데 이런 시나리오도 좋은 긍정적인 기대감에 관련된 시나리오도 한번 그려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저희가 원하는 모습이지 않겠나. 그렇게 일단 한번 우선 1번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봤고요.
만약에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그냥 여기 뚫고 내려왔다, 이렇게 꺾였다, 그러면 다시 단기선, 중기선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 요런 모습이 한 번 더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 보면은 한 3, 4개월 정도 박스권을 우하향하면서 이렇게 나와줬잖아요. 요게 6월에서 8월까지 요런 모양이 나올 확률도 물론 크게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그린 1번과 2번의 시나리오는 그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로 바뀌고 방향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요때의 모습이 한번 나와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여기서 한번 꺾이면은 요때의 모습이 2번으로 나와주지 않겠나. 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로에 서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려서 대충 모양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 트위터들 보면 모두 다 요런 거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주장하는데, 뭐 제가 신도 아닌 이상 뭐 요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요렇게 될 수도 있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제가 잘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그려놓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응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반대의 경우는 요런 모습이 한 번 더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 자, 그러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데 네 입장은 뭐냐? 저는 뭐 당연히 1번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거 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 후보 번호가 아니고 제가 원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1번 시나리오. 그래서 왜? 모두가 바라니까 그렇게 되면 좋잖아요, 그죠? 모두가 바라는 쪽으로 저도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찾아낸 부분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1번 시나리오에 좀 힘을 실겠다, 틀려도 욕을 먹겠다, 요렇게 돼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모습이 나오려면 이 돈의 힘이 필요한데 시장에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져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죠? ETF, 현물 ETF 자금에도 돈이 흘러 들어와야 되고 금리도 내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근데 지금 당장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같은 모습이 한 번 더 나와줄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물론 1번 시나리오가 제가 바라고 여기서 무슨 호재가 터져서 바로 올라주면 제일 좋긴 한데, 이거 여기서 온다고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오를 거라고 기대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또 이렇게 됐어, 그럼 뭐해? 또 욕하지. 시장에 욕하고 진짜 비트코인 못 헤쳐먹겠네 이러면서 에이 포기해야지 그러면서 실망하게 돼요. 보통 여러분들 뉴스나 뭐 방송 이런 거 뭐 실망 매물이라는 걸 단어를 들어봤죠? 이럴 때 다시 한 번 더 꺾이면 실망 매물이라는 게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그러면 더 떨어지는 것 같다 싶어서 여기서 또 제정신 못 차리는 코인 투자자들 또 너도 나도 팔기 시작하면 또 이렇게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트 모양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군가는 또 여기서 싸졌다, 싸졌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사게 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돼, 반대로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또 걸렸는데 또 이렇게 떨어지면 또 실망하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실망하고 빠지고 하다가 뭔가 빵 터졌어, 그럼 쫙 올라가는 거야. 이때는 우리가 뭐가 터졌어? 도란뿌 당선이라는, 지금 생각하면 뭐 그렇게 호재도 아닌데, 그죠? 이걸 가지고 지금 이만큼 끌어올렸다가 관세로 지금 이렇게 하락했단 말이야. 어쨌든 도란뿌가 원인이었고 도란뿌의 효과였다. 그럼 여기서 또 뭐가 나와줘야 되잖아. 제 생각은 뭐가 나와줘야 되겠냐 생각해보면 어쨌든 금리 말고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금리 있고 그 지니어스법.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되기 전에도 크게 기대감은 없었는데 통과가 안 돼서 또 이게 다 안 올라가나? 아니면 이게 또 그렇게 강력한 것인가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 지금으로서 금리 인하가 제일 강력한 재료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안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파월이가 지금 사임을 하냐 마느냐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 누가 사임해도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데 관해서 또 뭐 트럼프 꼭두각시처럼 움직인다고 또 비판받을 건데, 그것도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무튼 또 뭐 이번 주에 또 발표가 또 되는 게 있어. 고용 지표들도 또 발표되는 게 있고, 어제 근원 PC가 또 발표됐잖아요. 근데 이게 예상치보다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떨어졌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말씀드리자면, 미국 매크로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오른다라고 생각하는데 좋게 나와도 다르게 해석해서 빠질 때 있고요, 나쁘게 나와도 오를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꿈보다 해몽이 더 크다, 매크로 지표는. 그래서 너무 그런 지표에 연연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매크로 지표 우리가 계속 보긴 봤지만 긍정적인 소리가 많았습니까? 부정적인 결과가 많았습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게 훨씬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왔다. 계속 올라왔다. 그러니까 그런 지표만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빠지겠지 생각하다 보면은 이 상승을 못 누린다 이거요. 결국은 결론은 뭐냐? 야, 역시 엎어치건 매치건 자식은 해봤자 비트코인은 그냥 무조건 4년 주기 사이클대로 가는구나. 그럼 4년 주기 사이클 끝까지 가보는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달러 인덱스도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반등준 했는데 또 떨어져서 전저점 근처에 다시 내려올 것 같고요.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계속 떨어짐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건 긍정적인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이 중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뭔가 달라진 게 뭐냐면 요게 지금 비트코인 ETF 흐름이거든요. 그거 보면은 계속 돈이 잘 들어왔습니다. 잘 들어오다가 갑자기 지난 29일부터 자금이 쭉쭉쭉쭉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5월 말 29일부터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블랙록에서 최고 금액으로 또 팔고 다른 운용사에서도 매물이 많이 내서 또 순유출, 그렇게 보면은 가장 최근 들어 가장 큰 순유출 기록했다. 그래서 현금이 빠져나가는구나 이러다가 또 계속 매도해서 또 코인이 쭉쭉쭉 빠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요런 비슷한 현상이 언제도 있었습니까? 요럴 때마다 있었다. 왜 그러면 이 근처에서 ETF들이 순유출이 가장 많았나 생각해보면은 역대 신고가 근처에 항상 정고점 근처잖아요. 당연하지. 왜?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런 지점이 올 때마다 팔고 싶은 사람이 이때보다는 훨씬 많아지겠죠. 왜? 이때 고생한 거 이제 보상받는 기분이거든. 해보겠다. 지금이라도 팔고 나와야지. 다시 이렇게 떨어지면 그 고생 하지 말아야지. 이제 지긋지긋해 비트코인 그냥. 그러니까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지. 물론 요 정고점 역대 신고가 돌파했다고 들어온 사람도 많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새로 들어온 사람하고 여기서 이익 보고 나가는 사람, 원래 물려있다가 번져놨으니까 털고 나가려는 사람, 3파전이란 말이야. 3파전. 그래서 그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코인은 향방이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모든 현상들이 모든 투자 시장에 있어서 당연한 겁니다. 결국은 뭐야? 매수와 매도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인 왜 올라갔어요? 왜 빠졌어요? 이렇게 근본적인 그 원리가 뭐야?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요.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매수하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고 매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냐? 이거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때 현상마다 이런 일이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냐 하면, 왜 매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생길 거 아니야. 이유. 그러면 많이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긴 그 이유들, 그게 바로 우리가 뉴스 등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럼 지금은 좋은 소식도 나오고 있고 불안한 소식도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갈피를 못 잡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 기로에서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매수가 많이 해야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 매수를 많이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이유 뉴스가 지금에 떠줘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 뉴스가 또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자꾸 올라간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떨어진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그게 모두 이런 원리에 의한 거거든요. 결국은 매수와 매도의 싸움에서 이긴 놈이 승자고, 그 승자가 된 그 이유는 뉴스나 이런 재료나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유명 유튜버가 주봉에서 쌍봉이 나왔고 앞으로 폭락한다고 선동하는데 너무 걱정이 된다고요. 근데 가능성은 누가 어떻게 되건 다 있지. 왜? 그런 지금 쌍봉 나왔으니까 빠진다는 사람은 언제 보고 이야기하면은 요때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왜? 2021년도에도 요런 현상이 있었거든. 왜? 가는 척 하다가 끝났다 하고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 딱 요때 모양 비슷하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꺾이면 끝났다 떨어고 또 하겠지. 물론 요렇게 될 시나리오가 1%의 확률도 없는 건 아니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유는 요때 요런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확대하면은 비슷하잖아 모양이. 아까 제가 일봉 보고 판단한 것처럼 얘는 주봉 보고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인 거야. 근데 저는 왜 그러면 이렇게 안 되고 아까 일봉처럼 더 한파동을 더 그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느냐 보면 기간입니다. 저는 4년 주기 사이클 기간을 봐요. 어쨌든 여기는 언제야? 2021년을 꽉 채웠어. 이렇게 쭉 확대해 보면요, 최고점 찍은데 개월수를 볼까요? 언제야? 2021년 11월 달이에요. 11월 달. 근데 지금은 언제야? 6월이잖아.
있잖아. 이제 6월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좀 벌써부터 이렇게 쌍봉 찍었다고 끝나진 않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요렇게 보면은 여러분도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 만약에 이거를 쭉 줄이고 주봉으로 만약에 요렇게 봤다. 그러면은 봐. 찍고 이렇게 갔는데 쌍봉 왔네.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는 또 기간이 언제야? 2월이란 말이야. 그렇게 보니까 이 사이클을 기간을 그래도 비슷한 시기쯤 와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야 좀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다른 유튜버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각자가 생각하는 거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 하지만 저는 한 번 더 이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돼도 저 같은 사람은 신경 안 쓰냐 하면은 우리는 언제야 뭐 여기서 샀잖아.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오면은 그러면서 여기서 한 번 더 지탱해 주니 안 지탱을 주는지 판단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깨고 내려오면 비로소 끝났네. 여기서라도 자르고 나와야 되나 고민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여기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할 단계까지는 아니란 거죠.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주변 여건도 봅니다. 요때는 주변 여건이 긍정적인 게 없었잖아. 오히려 부정적이었다고요. 중국이 갑자기 뭐 채굴 금지한다 이랬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현물 ETF 이때 안 됐죠. 선물 ETF만 됐을 때거든요. 그거 뭐 채굴 금지한다 이라고 막 안 좋은 소식이 막 나왔으면서 이렇게 떨어졌거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좋은 소식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계속 긍정적인 소식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 좋게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정책이나 그런 실효 효과가 나오기까지도 아직 안 갔어. 정책이 반영되기 그런 움직임도 아직 안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히려 긍정적인 소식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됐다고 뭐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판단은 뭐 여러분들 하시는 거지. 제 말을 믿던 다른 유튜버 말을 믿고. 그래도 이때는 무슨 분위기가 있었어. 과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과열 분위기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맞나?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닐 거야. 아직은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합리적인 판단.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자금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게 이틀 연속이 됐다. 뭐 언젠간 또 순입 되겠죠. 뭐 이거 한 달 내내 이렇게 들어올 순 없잖아. 들어오는 날이 많아서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이때 많이 들어온 사람 중에 팔고 싶은 마음도 생기겠죠. 오르면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또 6월에 돌입했습니다. 보니까 0.85인데 요때도 마이너스 5%였고 그죠? 2021년도 보니까 뭔가 그렇게 좋진 않았네. 그죠? 그리고 17년도 보니까 17년도는 그냥 뭐 요때부터 쭉쭉 올라갔네 그냥. 너무 과거인가? 우리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은 2021년도는 하락 상승 2017년도는 상승 이랬잖아요. 아직까지는 2017년도 흐름처럼 상승이잖아. 이때도 여러분 17년도도 누구였어? 도란프. 근데 도란프가 이때는 코인에 대해서 별로 뭐 관심도 없을 때고 지금은 똑같은데 코인에 대해서 관심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상승 2017년도처럼 좀 가주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나? 하반기 연말쯤에 다 좋았죠. 그러면 10월 달부터 연말까지도 굳이 안 올라주면 이제 그때는 희망을 접는 게 맞지 않겠나?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4년 주기 사이클이 이제는 깨지면서 2026년에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 나오더라도 2025년 코인 투자 마무리는 나는 2025년 안에 다 해놓고 26년에서 더 올라간다면 할지 말지 그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다 그랬잖아. 새로운 시대가 온다. 코인 뭐 안 끝난다. 더 올라갈 것이다. 4년 주기 사이클 깨졌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늘 4년 주기 사이클대로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설레가 생기지 않는 한 나는 요대로 밀고 나가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주식 투자 정보 서칭. 시간은 부족한데 알아서 해주는 고수를 찾는다면 네이버에서 검투사 데일리 리포트를 검색하세요. 자, BTC 투자자 추매보다는 수익 실현 단기고점 신호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고점 내고 신고가 근처 오면은 역시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글래스노드가 X를 통해 자, BTC 투자자 행동 데이터에 따르면 5월 28일 전후로 모멘텀 매수자의 움직임은 둔화된 반면 수익 실현 투자자의 움직임은 활발해졌다. 당연하죠. 오면은 팔고 싶어진다니까. 이런 자리 오면 이러한 흐름은 단기고점에서 자주 관찰되는 패턴으로 자주 관찰된다고 하죠. 저도 많이 봐왔다고 이야기했고, 자, 투자자들이 추가 매수보다는 수익 실현이 집중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이기려면 매수가 많이 들어와야 될 테고 그 많은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게 생기기 전까지는 아마 공방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시장은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거라 예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매수 매도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확실해지지 않는 이상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거라고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요 사람 제임스 원이라는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1억 달러 청산 하이퍼리퀴드 고래가 트레이딩 쉬겠다고 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봅시다. 약 1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강제 청산당한 것으로 알려진 하이퍼리퀴드 고래 제임스 윈이 트레이딩이 휴식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1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400억이네. 오우씨. 그래서 탈중앙화 거래소 하이퍼리퀴드의 트레이딩 경험은 재밌었대요. 1,400억 놓고. 이야, 그래서 서비스는 흠잡을 데 없었고 플랫폼은 훌륭했다. 4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까지 만들었지만 결국 총 1,750만 달러 손실을 봤다. 다시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까지 만들었는데 결국은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이거 뭐 당연히 뭘로 했어? 롱숏 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1억 달러에서 그만두고 엑시트 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그게 돼? 안 돼. 또 들어와서 결국은 손실 봤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욕망은 제어가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애초에 시작 자체를 하지 마요. 그냥 롱숏을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는 깨우칩시다. 이 사람이 뭐 오늘 날 벌었건 날려먹었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람도 1,400억을 벌었지만 이게 다시 손실을 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게 더 교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영상 보시는 분은 바로 오늘 선거 대선 당일날일 텐데 투표를 하신 분도 계실 테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빨리 투표하러 가세요. 한 표를 꼭 행사하십시오. 자, 그래서 암호화폐 정책이 투표 결정에 영향을 얼마나 미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약간 조금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매우 중요한 결정 요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람이 34.2%로 가장 많았습니다. 어쨌든 영향을 미친다는 쪽이 한 60% 정도 되네요. 그죠? 근데 뭐 여러분들 대선 이래 공약들을 다 후보도 공약 다 받겠지만 암호화폐에 전부 우호적인 이야기들만 했습니다. 얘네들은 뭐 거래소를 뭐 없애버리겠다, 세금 올려버리겠다, 코인을 뭐 한국에서 들어오지 않겠다, 현물 ETF 상장 끝까지 막겠다, 뭐 이런 후보는 없었어요. 어쨌든 세 후보다 암호화폐에는 우호적인 정책들을 다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3명의 후보가 암호화폐 정책에는 긍정적인 것만 내놨기 때문에 그리고 다 비슷비슷해요. 뭔가 확실하고 뚜렷한 건 없고 다 좋게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 정책이 크게 제재할 것도 없고 뭐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해서 코인 시세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어디가 주도한다? 미국이 크게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의 암호화폐 정책이 과연 미국을 제낄 만큼 큰 영향을 줄 만한 어떤 정책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 후보가 전부 다 암호화폐 정책 좋은 걸 다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블룸버그에서도 소식이 나왔어. 한국에 대한 게. 그래서 자, 한국 대선 결과 상관없이 암호화폐 수혜다. 왜?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뭐 공약들 다 보니까 셋 다 좋게 하겠다 해서 그러면 셋 중에 누가 당선돼도 암호화폐에는 우호적이었으니까 수혜가 되겠지라는 판단을 누가 했다? 블룸버그한 기자가 했겠죠. 그래서 자, 3일 치러질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암호화폐 산업이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자, 한국은 인구 3분의 1 이상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으며 1,000만이 넘어갔다고 들었는데 이게 2천만 명인가? 자, 아무튼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열정적인 암호화폐 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 이야, 블룸버그에서 인정을 받았어 우리 코리아가. 자, 어떤 날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거래량이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거래량을 넘어설 정도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야, 좀 잘 알고 있다. 그죠? 작년에 우리가 야, 이게 뭐 코스닥 코스피 운용 자금을 넘어섰다 막 이런 기사가 막 떴잖아. 그죠? 그래서 주요 대선 후보들은 규제를 완화하고 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희가 뭐 가장 잘 알고 있지만 요런 거를 또 블룸버그에서 다뤘다라는 게 참 재밌네요. 그죠? 자, 그리고 어쨌든 국내에서 첫 법인 가상자산 거래가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자, 업비트와 함께 국내 첫 법인 명의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어디가? K뱅크하고 업비트하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계좌가. 그죠? 그래서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K뱅크는 어제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자사에서 개설한 법인 계좌를 업비트와 연동하고 보유 중이던 0.55 이더리움 198만 상당을 매도해서 대금까지 출금했다. 이게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이 실명 계정을 통해 거래소에서 자산을 현금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일단은 비영리 법인이라는 거지. 또 뭐가 되겠어요? 관공서도 이제 되겠죠. 그 다음 일반 법인이 나중에 확대되겠죠. 왜? 일단 뭐 비영리 법인 중에 종교단체 아니면 그 봉사단체 이런 데서 기부받은 것들 있잖아. 기부를 받았는데 이거 뭐 우리가 기부를 받았는데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고 무슨 에이다고 알트고 뭐 솔라나고 기부를 받은 게 있는데 이거 만약에 보육원이라고 치면 이거 팔아서 빨리 아이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좀 사주고 싶은데 코인은 뭐 팔 수가 있어야지. 팔 수가 좀 허용해달라고 막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래들이 허용이 됐다. 비영리 법인에서 매도까지 쳐서 현금화를 했다. 그런 첫 사례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또 관공서도 되고 법인까지 확대가 돼. 일반 법인까지 확대가 되겠죠. 상장 법인까지 이렇게 되면 알트들은 어디 알트 시장은 누가 주도했냐? 2017년도에는 우리 한국의 코리아가 주도했거든요. 전 세계를. 그럼 만약에 이거 상장 법인과 일반 법인들이 만약에 이게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자금들이 알트 시장으로 좀 들어오지 않겠나라는 기대도 살짝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알트들 다 죽쓰고 환장하고 거의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겠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좀 독특한 분석이 하나 나는데요. 아세이즈가 미국의 부양책 유동성 공급으로 올해 25만 달러 돌파 가능하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3억 좀 넘겠네요, 그죠? 그 근거를 보니까 연준의 양적 완화, 부양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정부 보증 모기지 기관들이 자본 조달 허용을 해줌으로써 유동성이 공급된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 매입 시 레버리지를 무제한 적용할 수 있는 걸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 미국 정부의 관세 중심 정책에서 해외 미국 자산 과세로 정책 전환을 전망하고, 그리고 중간 선거 임박했으니까 본격적으로 돈 풀기 국면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다 근거 있는 뭐 이유들이긴 하죠. 결국은 돈이 풀린다는 거야. 돈이 풀리려면 또 그게 금리 인하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한 번 더 상승을 해서 25만 달러 하나로 3억이 넘는 금액을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돌파 가능이죠. 가능은 하다 이거죠. 가능.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뭐 속보가 나온 게 있나요? 그래서 지금 업비트에서 상장 페이지가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상장 페이지 어제는 넴인가? 넴도 상장 페이지 한다고 제가 본 게 기억이 나는 거 같고, 보면 아직까지는 상패 기준이 거래소가 갖고 있잖아. 한국에는 지금 뭐 당장 거래 많이 되는 게 뭐 업비트 빗선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만약에 상장 폐지를 결정해버리면 진짜 투자자들은 난리 나는 거지. 근데 또 보면은 거래소에서도 거래 유의 지정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거래 유의 지정 사유가 생기면은 야, 너 임마 이런 거 고쳐 수정해, 이런 사유가 자꾸 발생되잖아, 재발 방지 어떻게 할 건지 좀 제출해, 뭐 이런 거를 거래소에서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봐, 지정 사유에 대한 걸 소명 자료만으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 자세한 거 이게 소명 자료가 냈음에도 불구하고 상폐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맞다 안 맞다 유무는 우리가 뭐 따지지 못하잖아요.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확하게 진짜 공정하게 이 상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럼 이거 상폐 당하면은 엄청 귀찮아져.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그 코인 거래소 찾아가지고 또 글로 옮겨야 되잖아. 그것도 번거로워. 국내에서 쉽게 거래를 하던 사람들이 뭐 해외 거래소까지 옮겨가지고 막 하는데 거기 달러 거래해야 되고, 다시 또 그 달러 한국에 가져오기도 애매하고 나중에 팔더라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복잡해.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은 보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뉴스를 제대로 해석하고 싶은데 뉴스 봐도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잖아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스스로 계속 그거를 반복해서요 훈련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맨날 뭐해? 리포트 보잖아요. 리포트. 그래서 지금 뭐해? 검투사에 맨날 우리 리포트 써주는 이유가 뭐야? 여기에 뉴스들 선별해주고 이거 보면 맨날 하루 종일 뉴스 나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투자자들이 봐야 되는 것만 선별해서 만들어주잖아. 그거 맨날 보다 보면 아하, 이런 뉴스 나왔을 때는 시장이 이렇게 흘러갔구나라는 걸 이제 데이터가 쌓이죠. 경험이 쌓이면 1년, 2년, 3년, 4년, 그게 10년, 10, 막 이렇게 비로소 됐을 때 뉴스는 이렇게 움직였구나라는 데이터가 나의 뇌에 쌓이고 그게 경험으로 쌓였을 때 본인들이 그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검투사 리포트가 국내 주식을 좀 단타 스윙하는 사람한테 좀 더 유리하게 이게 지금 흘러가거든요. 이제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코인 증시, 그래서 투자 자산군들을 하루에 이 리포트
하나만 보면 모든 자산 시장의 움직임을 다 알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세 가지 시장을 다 알 수 있게 정리를 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검투사 데일리 리포트가 아마 개선이 될 거예요. 지금은 너무 국장의 조금 위주로 흘러가는데 아니야. 이제 미장 코인, 국장, 그리고 이슈, 일정, 모든 일정들을 다 담아서 딱 한 페이지만 보면은 오늘 전 세계 자산 흐름이 이렇게 흘렀구만. 국장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오케이 확인. 이런 식으로 조금 개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보기 좋게 최대한 빨리 할게요. 6월 내로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독 멤버십 여러분들에게는 검투사 데일리 리포트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쿠폰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아직 안 하신 분들 꼭 한 표를 행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주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만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